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지금 코로나19 변이가 너무 많이 확산이 돼 갖고 또다시 지구는 얼음땡 놀이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바이러스라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좀 줄어들었다 싶으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긴장을 풀어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또 긴장 푼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전염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다볼 사이버 우리 성당 성경대학도 우리 이건 일반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학생들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면역력 싸움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면역력 싸움, 면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국장 가루 그래서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면역력 키워주는 데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왔었죠. 미국 독립의 불을 지핀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776년에 상식이라는 책을 토머스 페인이 소설자 형식의 책을 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의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책을 이해하지 않는 한 미국민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미국 민주주의를. 미국 식민지 주민들이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영국한테 승리한 다음에도 의연히 자치의 확대를 주장하고 독립에 대한 결단을 주저하고 있을 때 저자는 토머스 페인은 이 책을 통해 이제 독립은 상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착민이 독립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영국 국왕 및 영국의 민주적 정치 제도에 대한 존경심, 영국을 굉장히 따라했고 부러워했죠. 독립하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제품들을 많이 사왔고 또 미국에서는 또 사탕수수, 뭐 담배 이런 걸 팔아왔기 때문에 독립을 해버리면은 그런 무역의 고리가 끊어질 거라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토머스 페인은 이 책에서 자연권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상찬되고 있는 영국의 정치 형태는 세습 군주와, 이걸 미국 사람들이 반대했던 거죠. 왕이 세습되는 거. 그 다음에 비민선적, 비민간인 선택적, 그러한 귀족원의 존재로 인해 반드시 민주적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토머스 페인이 벌써 왕권의 상속, 그렇죠? 그 다음에 비민선적, 평민의 그 선택권을 빼앗는 거, 그 다음에 귀족원의 존재로 인해서 이건 민주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에 의해서 진정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그 정신 아래 워싱턴 대통령도 종신 대통령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었는데 딱 대통령 2번 하고 내려오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되었는데 당시 300만 명에 불과한 미국 식민지 13개 식민지 주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50만 부가 팔린 점으로 보아 이 상식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성계가 뭐 정도전이 뭐 옆에서 도와주긴 도와줬지만은 왕건이 창건하거나 딱 한 사람만 그 시작되는 그 시작되는 국가의 첫째 시작은 한 사람인데 미국은 독특하게 독립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존 아담스,
벤자민 플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수행한 비판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립의 아버지들은 헬레니즘 문명을 들여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 의회 민주주의와 투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거기서 서로들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정신 아래 미 연방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연방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연방주의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지방 정부보다 중앙 정부의 전체의 이익을 내세우는 통합 이념이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이러한 통합된 권력을 다시 지방 정부를 통해 시민, 국민, 절대 다수의 민의에 의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분권의 정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대학 학생들, 미국이 51개 주입니다. 51개 주지만은 그 주 자치적으로 주지사가 있고 주법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지금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제가 있죠. 전체가 연방으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주를 묶어가는 아메리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연방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국이 각자 개성을 가지고 각 주마다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은 건립 때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이 나뉜 연방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을 작성할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이 대립이 헌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 중앙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가지게 됐고, 나머지 권한은 주에 귀속되는 체제를 확립합니다.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다른 영역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통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죠. 메릴랜드 주지사 한국사의 레리 호건은 진단 시트를 자체적으로 들여와요. 주 정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혹시 주 정부가 어떻게 할까봐 군인까지 동원해갖고, 경호원까지 동원해갖고 진단 키트를 갖고 들어갔죠. 그렇게 아주 자기 주에는 절대적인 권한을 또 주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아담스, 1735년서부터 1826년까지 살았던 미국 대통령이죠. 존 아담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이미 했고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죠. 미국 독립의 아버지 존 아담스는 영국의 식민지와 미국 초기의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도 되니까요. 워싱턴 대통령을 8년간 보좌합니다. 1789년에서부터 1797년까지 부통령으로 보좌를 하죠. 미국 건국 주역 중 한 사람이자 토마스 제퍼슨의 정적이었고, 같은 이름의 그의 아들 존 커시 애담스는 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내 미국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 되죠. 부시 대통령처럼 백악관에 처음으로 입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과의 갈등, 1797년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그 두 번째로 득표수가 많은 후보를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당시 제도에 의해서 그의 친구이자 정적인 토머스 제퍼슨, 나중에는 후임 대통령이 되죠. 3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부통령으로 맡게 됐고, 제퍼슨은 그의 임기 4년 동안 철저한,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그의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부통령이면서. 그 이유는 제퍼슨은 철저한 반연방주의 세력의 중심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반연방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중앙 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덤스는 열렬한 연방주의자로 정치 이념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국, 프랑스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건국한 허약한 국가에 지나지 않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경쟁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미국을 자국의 보호령으로 만들기 위해 논쟁을 하고 있었죠. 자, 토머스 제퍼슨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743년서부터 1826년 아담스하고 제퍼슨이 그렇게 정적인데 죽는 날이 똑같았어요. 죽는 날이 신기하죠. 토머스 제퍼슨 1743년 4월 13일부터 1826년 7월 4일 미국의 정치인으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재임은 1801년에서 1809년 두 번 하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퍼슨은 영향력 있는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미국 공화주의의 이상을 논의 역대 대통령 중 정말로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화주의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공화주의는 흔히 군주제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 의한 왕정 정치가 아니라 공동의 공자가 공동이라는 그런 공동의 어떤 이권, 그러니까 이 시민이 주인인 주의를 공화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의 이상을 완전하게 토머스 제퍼슨은 정립을 하죠.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일어난 큰 사건은 루이지애나 매입,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을 받죠.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와 클라크의 서부 원정입니다. 그때는 동부에만 있었는데 점점 서부로 가갖고 미시시피 강까지 다 얻게 되는 거죠. 제퍼슨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았지만은 1769년에 버지니아 주 자치의회에 알버마를 군을 대표하는 의원이 됩니다. 당시 식민지는 영국 본토에 인지세법으로 영국의 반감을 품는 식민지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쓰기 전에 영국이 세금을 엄청 때렸어요. 이 인지세라고 무슨 책 내면 책에다가도 세금을 때리고 우표 편지를 넣으면 편지에다도 세금을 때리고 나중에는 이제 홍차까지 세금을 때려갖고 그 유명한 홍차 사건 때 보스턴 홍차 사건 때문에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1774년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제퍼슨은 이 법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썼는데 이것이 그가 출판한 첫 번째 팜플렛인 영국령 아메리카의 권리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이전에 참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비판은 법과 헌법에 맞춰져 있던 것이었으나 제퍼슨은 식민지인들은 모두 자연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권이 있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나는 왕의 백성이다. 어느 귀족의 난 소유다. 그런데 토머스 제퍼슨은 그런 거 없다. 인간한테는 자연권이 있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제퍼슨은 영국 의회는 말 그대로 영국만의 의회이고 식민지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분리되겠다는 거죠. 영국하고. 니네 의회는 니네 거지 우리 이 미국 식민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팜플렛은 제1차 대륙회의에 버지니아 선언의 초안으로 쓸 계획이었으나 대륙회의에서 제퍼슨의 생각이 너무나 과격하였음이 증명되었고 그렇지만 팜플렛은 미국 독립의 이론상 뼈대가 되었으며 제퍼슨을 가장 유식하고
생각이 깊은 독립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각인시키게 해줍니다. 예, 토머스 제퍼슨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1800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의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선거는 불합리하죠. 제퍼슨과 애런 버가 대통령 선거인단 득표에서 각각 73표로 공동 1위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표를 많이 받으면 대통령, 그 다음 표 많이 받으면 부통령,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둘 다 73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치열했어요. 분명 같은 당에서 나오고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버를 부통령으로 뽑은 민주공화당은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결정권은 헌법에 따라 아직 연방주의자들이 득세하던 미국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원에서 받았어요. 하원에서 해밀턴은 같은 주 출신의 버를 두려워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독재 정치의 길로 내달릴 것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명망도 높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낫다 판단되어 그의 추종자들을 조종합니다. 1801년 2월 17일 새 대통령 취임 15일 전에 하원은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버를 부통령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제퍼슨과 버는 정치적 협약을 서로 맺어 민주공화당 정권을 세워 버는 자신의 공이 크다 여겼어요. 버는. 그러나 제퍼슨은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버가 계속 대가를 요구하자 제퍼슨과 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또한 일부 연방주의자들과 북부연합을 만들고 1800년 해밀턴을 결투해서 사살을 합니다. 버가 총을 아침에 새벽에 만나갖고 결투를, 미국 결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총을 맞고 다음날 죽어요. 워싱턴 행정부의 국무장관 시절 해밀턴과의 논쟁을 벌였으나 그래도 해밀턴을 인정하였던 제퍼슨은 현직 부통령이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다며 이에 크게 분노하였고 뒤이어 1804년 미국 수정헌법 12조가 선포된 후 그를 런닝메이트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조지 클린턴을 지명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런닝메이트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법이 바뀐 거죠. 첫 번째 취임사에서 제퍼슨은 광활한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의 세력권 안에 집어넣으려는 자신의 비전을 피력을 합니다. 당시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무렵에 루이지애나 영토는 파리 조약에 따라 스페인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보나파트가 프랑스의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제1 통령으로 올랐으며 1801년에 스페인을 합병하자 자연히 스페인의 영토였던 루이지애나는 도로 프랑스가 가지고 가게 되죠. 1802년 뉴올리언스 항이 미국과의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제퍼슨은 서부의 주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깨달았던 거예요. 제퍼슨은 제임스 먼로와 로버트 리빙스턴을 파리로 보내 프랑스와 뉴올리언스를 매입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아이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던 투생 루트루 장군과 싸우느라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국고에 돈이 없자 나폴레옹은 자신의 협상 대표로 외무상인 탈레랑을 보내 뉴올레언스는커녕 루이지애나 영토 전체 값을 1,500만 달러로 제시를 합니다. 본래 미국이 뉴올리언스를 샀던 가격이 2천만 달러였으나 뉴올리언스 면적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루이지애나를 미국의 제시가보다 500만 달러나 싸게 줍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들 이 사연은 꼭 알아야 돼요. 나폴레옹은 위대하기도 했지만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던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에다가 중간에 프랑스가 중간에 끼고 또 서부에는 뭐 스페인의 이 세 대륙을 양분했다면은 지금같이 그 미국이라는 그 슈퍼 내추럴한 아주 슈퍼 파워가 막강한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아주 오늘의 미국으로 있게 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바보 같은 판단 하에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미국에게는 아주 그냥 행운 중에 행운이고요. 제퍼슨은 협상 소식에 매우 기뻐하였으나 곧 그는 땅을 살 법적인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헌법을 신봉하던 제퍼슨은 땅을 살 권한을 의회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 헌법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루이지애나 편입에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매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기껏해야 늑대와 떠돌이, 인디언, 엄청난 쓰레기뿐 땅을 가뜩이나 부족한 돈으로 사들였다며 제퍼슨을 비난합니다. 이게 역사에 정말로 참 재미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나중에 또 미국은 알래스카도 사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복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운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고, 고통받는 민족에게는 자유를 선물해 줄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연법에 개인의 민주주의에 그냥 왕정도 없애고 귀족 정치도 없애고 다 이러면서 공화 정치를 세워놓은 장본인들인데, 트럼프가 4년 동안 이런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4년 만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